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아하경제와 함께하는 한뼘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제로섬 게임의 이론을 아시나요? 옛날에 의좋은 형제가 살았습니다. 어느 해 가을, 풍년이 들어 많은 수확을 했는데요. 형은 동생이 새 살림을 낳았으니 필요한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 동생에게 많은 벼를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제사를 받들고 있는 형이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하며 형에게 더 많은 벼를 주려고 해서 하루는 밤에 형이 지게로 동생의 집에 벼가마를 옮겨놓고 동생도 밤에 지게로 형의 집에 벼가마를 서로 옮겼습니다. 물론 이튿날 아침 벼가마를 세어보니 형도 동생도 벼가마 수가 바뀌지 않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의좋은 형제를 통해 떠올리게 되는 경제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제로섬 게임인데요. 승자의 득점과 패자의 실점의 합계가 0이 되는 게임입니다. 흑자를 낸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그만큼 적자를 낸 나라가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쪽이 많이 가져가면 다른 쪽은 그만큼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물론 의좋은 두 형제가 그런 경쟁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더 많은 쌀을 주려다 보니 경쟁적인 상황에서 제로섬 게임 이론이 벌어졌죠.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고 어느 한 나라에서 적자가 난다면 분명히 다른 한 나라에서는 흑자가 나겠죠. 예를 들어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 주요 아시아 국가는 흑자를 기록하고 상대적으로 미국과 유럽 국가는 적자를 기록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세 개의 흑자와 적자를 합해보면 0이 됩니다. 각 나라는 무역으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보지만 전체 경제 상황은 바뀐 게 없는 셈입니다. 의좋은 형제는 서로 더 많은 쌀을 주기 위해 노력해서 결국 공평하게 나눠 가지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우애를 확인했을 테니 마음은 훨씬 더 풍족해졌겠죠? 라고 생각하시면 틀렸습니다. 왜냐면요. 만약에 이 볕단을 옮겨가지고 제로섬 게임이 되어서 중국의 흑자가 나중에 많은 달러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미국 제품을 사들일 수 있는 그런 구조라 그러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가 되죠. 그런데 중국처럼 미국에서 수많은 제품을 팔고 벌어들인 돈을 자기 집 곳간에 쌓아놓기만 하면 결과론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적자 흑자, 그러니까는 비용과 수익을 더하면 0이 되지만 의좋은 관계는 아니죠. 그죠? 중국은 돈을 많이 가지게 돼서 부자 행세를 하고 미국은 돈이 없으니까 돈을 찍어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서 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게 노력해서 공평하게 나눠 갖는다라는 개념하고는 반드시 항상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잃는 사람이 있죠. 잃는 사람과 버는 사람을 더하면은 0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의 복지나 부가 공평하게 상승되지는 않죠. 오히려 경제학에서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오려면 플러스 알파 게임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비용을 지출할 때 거기서 발생되는 부가가치가 생겨나는 그런 경제를 해야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환율이라는 게 필요하죠. 중국이 물건을 많이 팔아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했다. 그래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게 되면 중국의 돈 가치가 올라가야 되죠. 중국이 부자가 되니까. 그러면 중국 돈으로 중국의 많은 소비자들이 올라간 돈으로 미국 제품을 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환율이라는 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게 자유자재로 바뀌어야 되는데 중국은 고정환율제도, 이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를 해버리죠. 미국은 연방준비은행 시장에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노동이 또 이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국 노동자들이 미국으로 가고 또 미국 노동자들이 중국으로 오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동성이 보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승자와 패자가 분명하게 갈릴 때 그 합은 0이다라는 것이고 늘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는 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 요약을 하면 될까요? YTN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대출금리 유형부터 대출 종목까지 모두 당신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현대 에이블론.
놀라운 건 당신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대출의 새로운 변화. 현대증권에서 시작합니다. 에이버 현대증권. 담보유지 비율 미달 시 이미 처분될 수 있으며 주가 하락 시 투자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곽수종의 생생경제. 이 3부를 준비하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글을 제가 이렇게 한번 쭉 읽다가 888번님, 8이 4개인 아주 그 중국 번호로서는 상당히 비싼 전화번호 가지신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글을 읽다가 이게 클로징할 때, 즉 오늘 맺은 말을 할 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1분 정도를 땡겨서 마치는 방향으로 한번 하고 888번님과 함께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첫 순서 경제핫 이슈 시간에 학자금 대출 문제 없나인데요. 글쎄요, 상당히 졸업하자마자 학자금 대출 때문에 빚장이가 된다는 이야기도 들어봤고, 학자금 대출이 금리가 고금리라는 것도 들어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한국장학재단의 이창건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자, 과장님, 2학기 학자금 대출 기간입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9월 24일까지 네. 저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 대출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학자금 대출 상품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우선 크게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하고요. 예. 그리고 든든 학자금 대출로 나뉩니다. 예. 일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거치 기간을 두고서 예. 대출 시점부터 이자만 납부하다가 예. 유형별로 최장 10년 동안 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나가는 대출이고요. 예. 그리고 든든 학자금 대출은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하면 졸업 후에 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 대출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예,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소득이 발생 취업을 못해서 소득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취업을 하고 나서 예. 소득이 발생될 때까지 상환이 유예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뭐 이자나 이런 것들이 뭐 복리로 계산되거나 하는 방식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네. 원리금 상환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번 학자금 대출 상품부터 이 금리가 낮아질 거다라는 이야기했는데 그만큼 많이 낮아졌습니까? 우선 저희 재단이 2009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예. 그때 학자금 대출 금리가 이미 5%대였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올해까지 2.9%대로 지속적으로 인하가 되어 왔고요. 예. 그리고 현재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가지고 예. 실질적으로 제로에 가깝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왜 지금 우리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제로에 가깝다라는 이창건 과장의 말씀이냐면 금리가 2.9%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라 그러면 0.9%포인트 실질금리이기 때문에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또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 대해서 좀 특별한 요건이나 이런 대출 규정도 좀 다르게 적용이 됩니까? 예, 일부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우선은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에 대해 무이자 융자가 지원되는 대출 상품이 있고요. 예. 그리고 소득분이 8분위 이하 예. 학생들에게는 든든 학자금 대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환에 대한 부담이 작아졌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렇게 하실 때 소득을 몇 분위까지 나누셨습니까? 소득이 1분위부터 10분위로 10분위로 나누시고요. 예. 이제 잘 사는 사람이 9에서 10분위. 예. 그리고 이제 든든 학자금 대출은 소득 7분위 이하 대상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부모님 소득이겠죠, 당연히. 그죠? 예, 맞습니다. 그 한국장학재단이 어떤 공적 기관입니까? 아니면 비영리 사립단체십니까? 교육부 산하의 준정부 기관입니다. 준정부 기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학자금 대출을 받고 연체하거나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직장이 안 된 분들 중에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이런 학생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문제? 물론 취업이 안 돼서 예. 연체가 되거나 신용유예자가 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네. 이제 저희도 그런 학생들의 고민에 대해서 이제 졸업 후 대출 상환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특별 상환 유예 제도라고 해서요. 예. 졸업 후 2년 이내에 대출자가 상환 일정을 3년 동안 유예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든든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에 예.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이라서 예. 이론적으로는 연체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든든 학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는 이자까지도 뭐 내지 않으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든든 장학자금 대출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든든 쪽으로 나가는 모양이군요. 예, 맞습니다. 예. 조금 전에 지금 금리가 2.9% 이 정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7% 금리 대출받은 학생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 재단 설립 전에 7%의 학자금 대출을 금리를 받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예. 이제 다만 그 친구들은 고정금리 방식의 예. 대출을 받은 학생이라서 예. 대출 설계상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다만 해당 학기에 한해서 예.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소득분이나 성적 기준만 만족하면 든든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 대출이 있습니다. 예. 전환 대출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2%대 금리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도 현재 2.9%의 금리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2학기 학자금 대출에 필요한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좀 안내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신청하실 수 있고 하는 내용? 예, 저희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을 비롯해서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3조 원의 국가장학금 제도와 함께 예. 다양한 성적 우수 장학금, 복지 장학금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 이러한 것들은 저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에서 다양하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예. 곧 2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발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학자금이나 장학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예. 1599-2000번 저희 재단 콜센터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든든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7월 10일부터 이미 시작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9월 24일까지 하시면 되고. 네네. 요 지원 자격에 대해서 왜냐 그러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예. 지원 자격이나 서류 같은 걸 좀 안내해 주시죠. 예. 지원 자격은 소득 7분위 이하의 대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그 7분위 확인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7분위 확인은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은 네.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예. 신청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소득 확인이 되고요. 예. 그리고 성적 기준도 있습니다. 네. 이제 신입생은 해당하지 않는데 이제 재학생은 C학점 이상인 학생에 한해서 그렇게 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대출을 어느 정도 받으면 그러면 적당하다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등록금이 우리 주택을 살 때도 LTV나 DTI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출을 한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좋을까요? 대출은 현재 저희가 등록금 범위 내에서는 예. 이제 든든 학자금 대출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본인이 나중에 졸업했을 때 예. 어떤 소득이나 이런 걸 감안하고 또 어떤 가구의 소득 기준을 확인해서 본인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받는 것이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자금 대출에도 담보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저희 대출에는 담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대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저희 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상품이라 별도의 담보는 필요는 없습니다. 알바 생활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다 그러면 이런 친구들도 대출이 하는데 아무런 규제나 이런 건 없죠?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소득에 잡히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확인을 해서 큰 금액이 아닐 경우에는 네. 소득 분위기가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그 대출을 받는 데는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대출이 아주 간단하게 될 것도 같은데 네네. 사실상 알고 보니까 거절되는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성적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는 예. 좀 흔치 않은데 예컨대 든든 학자금을 신청했다가 성적 기준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저희 재단에서 대출을 이미 받았었는데 네. 대출을 연체한 경우에는 이제 대출이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국가장학금이 이제 성적 기준만 만족을 하면은 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예. 여기에서 지금 현재 소득 기준이 소득 8분입니다. 예. 근데 소득 8분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을 때 네. 이제 종종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제 요게 이 국가장학금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장학금이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예.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학생들이 신청했다가 네. 떨어지게 되면 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0424번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대출 받을 때는 좋았는데 네네. 예, 상환할 때 너무 부담되는 제도다. 예, 예. 항의 하소연을 해봐도 어쩔 수 없다. 법이 그러니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데 정부 부처 네 군데에서 네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이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상환 유예라든지 신용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주셨던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소중하게 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대출자분들 중에서도 금리가 이렇게 전환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모양인데 이분들에게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부에서 네. 계속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도 상환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중도 상환 가능합니다. 중도 상환 비용이 물론 있겠죠. 중도 상환 비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아주 많았는데 네네. 그래도 자세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한국장학재단의 이창건 과장이었습니다.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담는다. 주머니만 있다면. 그래서 피자도 주머니를 달았다. 크라운 포켓. 부드러운 크림치즈, 달콤한 고구마 무스 듬뿍. 방문 포장 시 1+1. 1588-5588 피자헛. 라지 사이즈 이상 적용. 중복 할인 불가 일부 매장 제외. 잠시 후 4부에서는 알짜 부동산 정보 시간하고 취업 내비게이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부동산 시장, 알짜 부동산 정보 시간하고 그리고 또 취업 내비게이션 시간 준비했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트위터로 @ YTN 밑줄 이코노미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담는다. 주머니만 있다면. 그래서 피자도 주머니를 달았다. 크라운 포켓. 부드러운 크림치즈, 달콤한 고구마 무스 듬뿍. 방문 포장 시 1+1. 1588-5588 피자헛. 라지 사이즈 이상 적용. 중복 할인 불가 일부 매장 제외.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마칠 때 인사를 나누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인사를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저와 함께 알짜 부동산 정보 그동안에 이 많은 정보를 알기 쉽게 가르쳐주고 또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셨던 우리 A+ 리얼티 조민희 팀장 모셨는데요. 이분이 지금 이제 산딸이 다가옵니다.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몸도 푸시고 조리도 하셔야 돼가지고 오늘 방송이 소위 말해서 마지막 방송입니다. 물론 몸 푸시고 이제 돌아오실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 자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책상을 빼고 나면 아쉬워서요. 제가 농담 아닌 썰렁한 농담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A+ 리얼티 조민희 팀장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 애 잘 놓으시고 산후조리 잘 하시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으로 네. 들어가겠습니다. 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지금 나오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죠. 어떤 내용입니까? 근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후속 대책이기 때문에 새롭게 눈에 띌 만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네. 일단 뭐 4.1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이제 그 수급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부 실천 계획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그동안 얘기를 했던 게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분양 물량을 좀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한 그 액션 같은 게 나왔고요. 또 이거 외에도 좀 특이한 게 민간 건설사의 분양 물량까지도 이제 네. 좀 제어를 하겠다라고 해서 예.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수도권에 미분양이 좀 많이 적체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양성 평가를 좀 까다롭게 하면서 인허가를 좀 조절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추후에 네. 이제 분양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뭐 또 그리고 여기서는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양 풍동 2주구가 지금 지구 지정 취소가 됐고 네. 광명시흥 보금자리 주택에서도 면적 축소한다라는 이야기가 이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새로울 것은 그래서 없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보금자리 주택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차까지 나왔거든요. 네. 근데 6차까지 나왔는데 지금 시범지구나 뭐 2차나 그리고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이 3차 나온 것부터는 예. 지금 본격 추진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예.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차 이후에 나왔던 것들 예를 들면 뭐 과천이라든가 그리고 뭐 성남 고등이라든가 고덕 강일 지구 이런 네. 데서 공급 물량이 앞으로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은 공공택지에서 좀 저렴하게 내 집 네. 마련 기대하고 있던 기대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물량이 축소가 되거나 또 이게 시행이 연기가 돼버려서 예. 이제 좀 반가운 소식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 분양에서 이제 청약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보다는 예. 임대를 좀 강화할 거라고 밝힌 바가 있으니까 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굳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약인계 양성화하게 된다면 월급장이들한테 엉뚱하게 불똥이 튈 수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부동산 경기 부양하려다가 네. 엉뚱하게 공공주택이나 이런 임대주택에 들어가셔야 되는 서민들에게 영향이 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네요. 예. 그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공급량을 뭐 증가할 거다라고 해서 네. 그나마 좀 나은데, 공공택지에서 내 집 마련, 그러니까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한테는 앞으로 물량이 적어지고 또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한 25평 이하로만 이제 공급이 된다고 하니까, 네. 그 사람들이 좀 의외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그렇네요. 기존 대책하고 차이점을 굳이 뭐 따져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공공택지에서 민간 아파트가 분양이 되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예. 뭐 사실 공공에서 이제 저렴하게 조성을 해서 예. 좀 기존의 시중 가격보다 좀 낮게 분양한다는 것이 공공주택의 메리트였거든요. 네. 그래서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이제 점차적이 늘어난 것도 이 이유인데 지금 공공택지에서 민간 분양을 좀 더 이제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공공에서 짓는 걸 줄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분양가가 뭐 LH나 SH 공사에서 공급하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고요. 네. 그런데 다만 요즘 시장 환경이 환경이니만큼 건설사에서 섣부르게 크게 분양가를 올리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예. 뭐 아주 이제 가격이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라는 개념보다는 슬금슬금 분양가가 좀 오르지 않을까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예. 만약에 이제 공급을 축소한다는 건 앞으로 나올 물량을 미룬다. 그쵸, 그래서 예. 지금 당장은 네. 공급을 줄이면서 가격을 또는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건데 그렇죠. 나중에 한꺼번에 물량 밀어내기 식으로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보통 지금 주택 공급 실적 보니까는 뭐 한 해에 24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됐는데 예. 공급이 공공에서 한 9만 정도 한 해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네. 지금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도 인구 구조가 좀 이렇게 변하고 주택 보급률이 좀 높아진다는 것을 감안을 한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공급 물량을 좀 줄이면은 또 거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런 방안이 나온 것으로 좀 분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사업 승인 연기만 지금 한 4년 동안 11만 9천 가구로 연기를 하고 또 청약 연기도 5만 가구 정도 한다고 해서 네. 그러니까 공급 나와야 될 거를 좀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2017년 이후에 이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긴 한데 일단 뭐 정부 측에서는 앞으로 더 개발이 될 지구 지정을 중단을 하겠다.
그래서 신규 공급 새롭게 나오는 거를 좀 줄이겠다라는 방향에서 네. 공급 과잉 되지 않겠다고 뭐 특별히 신경 쓴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뭐 이 공급 물량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이후에 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 이것도 뭐 어떻게 정권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가격이 좀 오르고 거래량이 늘까요? 그런데 지금 공급 물량을 좀 줄이겠다라는 것 중에 네. 사실 분양을 해도 안 될 지역들이 적지 않아 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막은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좀 추가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당장의 거래가 뭐 이것 때문에 늘어난다라고는 당당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특히나 지금 사실 어제 나온 대책을 보니까 건설사 지원 방안이라든가 공급 물량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저거는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수요자들을 좀 유입할 만한 내용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번에 추가 조치로 인해서 뭐 시장이 가뜩이나 지금 비수기 시장에서 좀 활성화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지금 대책이 나오는 게 4일 대책에서 이제 공급 수급 동향과 관련한 세부안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또 세금 정책이라든가 예를 들면 리모델링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9월 이후에 뭐 그러한 내용들을 좀 본다고 한다면은 조금 지금보다는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라서 집이 눅눅하고 곰팡이가 많이 펴서 히터를 좀 켜가지고 곰팡이도 줄이고 좀 습기를 제거하려고 나무 좀 주워오나 그랬더만도 강가에 떠내려가는 젖은 나무를 주워와가지고는 이거 띄우면은 따뜻해집니다. 이런 이야기하고 하는 거랑 비슷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때요? 만약에 근데 분양에 실패하면은 이 또 리스크가 건설사들은 다 자기들이 고스란히 떠안으면 괜찮은데 이것도 뭐 은행에 짊어지고 그다음에 또 은행은 또 은행 소비자들에게 또 지우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일단 지금 대책들을 보면은 정부에서 뭐 보증을 한다던가 뭐 이러한 약속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세금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했는데 일단 나온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은 뭐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를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정부 측에서 뭐 매입 확약 보증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따른 손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일단 믿어보는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근데 뭐 정부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4.1 부동산 대책이 효과적이다 이런 자체 평가도 있는 모양입니다. 뭐 사실은 있으면 또 한번 이야기해보죠.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일단 거래량이나 가격만 따지고 본다면 4월 발표 이후에 수도권이 오르긴 올라고 또 거래가 늘긴 늘었거든요. 그래서 반짝은 하겠지만은 일단 그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뭐 한편으로 본다면은 좀 수요를 이제 좀 진작시키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고요. 특히나 지금까지는 공급을 공공이라든가 이게 확대하는 기조가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급을 줄이겠다라는 기조로 바뀌면서 일단 정부 측에서도 어느 정도 주택 시장이라든가 뭐 구조적인 변화를 좀 체감하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게 된 거죠. 그런 시그널을 주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2탄, 3탄 예고가 된다 그러는데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일단 뭐 세금 관련해서 사실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 나가보면 세금에 좀 민감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세금 관련한 문제가 또 매듭 지어질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뭐 취득세가 좀 낮아지거나 재산세가 오르는 등 뭐 그런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 밖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아진다라고는 확답하기는 힘들겠지만 그 수혜 지역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주로 해서 좀 강보합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일단 또 하우스푸어라든가 렌트푸어 같은 사회보장 제도도 이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서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추가적으로 시행이 될지를 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조민희 팀장이 몸 푸실 때까지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많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예. 일단 추후 그런 경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일단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달라졌거든요. 어떻게? 예를 들면은 짧게. 막연히 투자라는 것보다는 실수요 위주로. 그래서 저는 괜찮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또 소폭이나마 회복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힘드는 양극화가 있지 않을까. 3217번님이 축하하는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몸 간수 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A+1 릴티의 조민희 팀장이었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자, 야구장 갈 준비를 하고 나타나셨네요. 이분은 인크루트의 서명상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 팀 응원하세요? 전 삼성팀입니다. 삼성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에 2013년도 이제 반을 넘겨서 5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또 취업 고민하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인크루트가 제일 잘해주시는 부분이 설문조사 하셔가지고 시장의 추세를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네네. 어때요? 밖에서는 구직이 힘들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또 회사 안에서는 회사원들은 또 괴롭다고 또. 아니, 근데 잠깐만요. 야구를 보러 가시는데 왜 화장을 하고 오셨어요? 어떡하면 좋아. 예? 잘 보이고 싶은 선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직장 안에서는 또 직장인들 스트레스가 또 굉장히 또 힘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크루트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이직의 눈치를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뭐 많다는 걸 감안하고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1086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직장 생활 결산을 해봤는데요. 직장 생활이 어땠는지 스스로 이제 평가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87%의 직장인들이 좋지 않다 이렇게 굉장히 응답을 했는데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항목을 살펴보니까 57% 정도가 간신히 견디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 다른 해와 다르지 않게 그냥 그렇다라고 응답한 그 직장인도 28.9%나 됐습니다. 반면 지난 그 상반기 회사 생활에 대해 점점 일도 재밌어지고 익숙해지고 있다라는 응답은 이제 8.4%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일도 좋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도 즐겁다라는 긍정적인 답변도 5.1% 정도였는데요. 일단 행복하다라는 질문 답변보다는 좀 힘들다, 괴롭다, 불행하다 이런 답변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서 행복한 직장인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무엇이 직장인들을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상사, 동료, 동기와의 인간적인 문제. 에 대한 답변이 24.7%로 가장 많았고요. 이 외에도 연봉을 포함한 경제적인 부분으로 어려움을 이제 토로한 직장인도 21.3% 정도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지나친 업무 가중도 18.5%, 그리고 딱딱한 사내 분위기 이런 답변들이 요즘 계속 올라오고 있군요. 그래서 16.3%. 옛날에는 이런 이제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좀 당연하게 받아주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도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GE의 메이어 교수하고 연구한 게 호선 연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호선 실험 그죠? 무엇이 너의 직장 생활을 행복하게 하느냐? 1위가 인간관계. 네, 맞습니다. 방금 똑같이 나왔네요. 이렇게 힘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주위에서 유혹하는 게 그거잖아요. 옮겨라. 옮겨라. 고민 많으시겠어요. 헤드헌터들도 상당히 많이 전화들 하시는 것 같은데 조심해야 할 것도 있겠죠. 최근 한 기사를 보니까 고민 많은 직장인들에게 접근하는 헤드헌터들이 많고 또 조심해야 될 것도 많다 이런 언급을 한 기사를 이제 읽은 적이 있는데요. 좋은 조건을 걸고 직장인들에게 이직을 권유하는 그 헤드헌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헤드헌팅 그 산업 규모가 이제 한 3천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 처음 이제 이 헤드헌터라는 이제 장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후 이제 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좀 성장했다 이렇게 이제 봐지는데요. 지금 활동 중인 헤드헌팅 업체 숫자도 1,200개 정도 된다나 봐요. 근데
문제는 직원이 7명 이상 되는 업체가 100개도 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영세하고 이런 뭐 이렇게 교육이나 이런 훈련들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경력과 그 예를 산업 분야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춘 헤드헌터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이제 시장의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쟁도 좀 치열해지다 보니까 네. 헤드헌터들이 자신의 실적이죠, 이것도. 예. 그러니까 실적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직장인 후보자들에게 좀 무리한 조건들 를 제시한다거나 좀 지나치게 설득을 한다거나 이런 케이스들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도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조건으로 이제 제안을 받거나 이랬을 때 너무 좋아하시지 말고 이것이 혹은 독은 아닌지 한번 또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독버섯이 더 아름답죠. 네. 일반 버섯보다. 네. 그 직장에서 인간관계 앞에서 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네, 저도 네. 지적을 해드렸는데 우리 서미영 상무께서 선배로서 네.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네. 후배나 선배 모두에게 다 한번 조언을 해보시죠. 뭐 저도 이제 직장생활 16년 차 정도인데요. 예. 글쎄 뭐 그 인간관계가 정답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조직 분위기에 따라서도 굉장히 좀 다른 것 같고 사람에 또 따라서도 다른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저는 뭐 이런 이야기들은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부분인데요. 일단 인간관계가 중요하면 관계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노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일을 하면서 일의 관계를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되죠. 이게 뭐 사적 관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의 관계에서 어쨌든 협력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협력해야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이제 호감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은 예를 들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면서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좋은 피드백을 받기를 바라면 그 직장에서는 어쨌든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의 관계에 어쨌든 협력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제일 예. 1순위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회사의 행사라든지 회사의 어떤 이제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 정신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부딪혀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요즘 뭐 프로페셔널 먼저 이러면서 개인 사생활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회사와 나를 지나치게 좀 구분하는 또 젊은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회사도 어쨌든 관계 연장이다라고 보시면 관계를 만드는 시간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투자의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회사 모임, 행사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 정신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이게 뭐 성격에 따라서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도 많은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먼저 내가 호의를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네. 접근하라는 것이죠.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 선배님, 후배님, 상사님 이렇게 네. 이제 먼저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네.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뿌리치고 이런 경우들은 잘 없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그 호감을 획득하시는 것도 예.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워드가 저는 이제 진정성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소위 이제 직장생활 하다 보면 뒷담화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네. 그래서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제 뒷얘기 할 일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네. 앞에서 웃으면서 얘기하고 뒤에서 이제 배신 때리는 네. 이런 경우들은 진정성에 좀 저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얼마 전 유재석 씨의 그 소통법이라는 이제 인터넷 또 그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네. 그 첫 번째가 바로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뒤에서 하지 마라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할 수 없는 말은. 네네. 예.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예. 했다고 하는데 전 그 말에 공감이 깊이 되더군요. 예. 네. 저 같으면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에서 할 수 없는 말 어떻게 뒤에서 하지 마라 그러니까 뒤에서 해야죠 당연히. 네, 역시 박사님이십니다. 예, 힘들게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직장인들 보면요. 네. 이게 뒷담화 없으면요. 네, 안고 맞아요. 없는 찐빵이에요 사실. 네. 우리 윗사람들은- 서명 상무님이야 네. 뭐 이렇게 워낙 인품이 좋으시니까 이렇게 하셔도 저 같은 사람은 뒷담화 없으면 인생 살기 힘들어요. 네. 아니 근데 뭐 예. 직책자나 직급이 높아질수록 네. 이런 이제 부하 직원들의 뒷담화에 대해서 네. 또 견딜 힘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당연하죠. 네네. 맷집이 있어야죠. 네. 자,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직장인들이 버티는 건 역시 밥줄 때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활력소 중 1순위가 역시 월급날이었습니다. 뭐 농담조로 뭐 월급날은 스쳐 지나갈 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급날이 이제 활력소 중 1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푼다라는 응답도 꽤 많이 높게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상사, 동료, 동기와의 대화 이런 것들이 직장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활력소고 직장 생활을 버티게 하는 힘이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조사해 보시니까 직장 생활에 대해서 무엇을 바라던가요, 제일 많이? 뭐 이제 아무래도 예. 즐겁고 활기 있고 큰 소망은 아니네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 같이 그렇겠죠. 고민해야 되죠. 누군가 나를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너무 못된 생각이고요. 예, 함께 하다 보면 이런 문화도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개인의 이제 역량 발전도 있었으면 좋겠다. 직장 생활하면서 그래서 이런 결과를 미뤄볼 때 종합적으로 개개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즐거운 업무 환경을 만드는 것이 관리자들, 그러니까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조직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 고려하셔야 될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마지막 멘트에서 하려는 말을 지금 해야 되겠어요. 네. 왜냐 그러면은 아까 헤럴드 경제신문을 보니까 기자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대통령께서 휴가를 떠날지 안 떠날지 모르겠다. 관저에 계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청와대 직원들이 지금 다 좌불안석이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상사가 오늘 내가 한턱 쏠게. 그래서 딱 갔는데 나 짜장면 딱 끓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888번님 말씀도 제가 생각이 나고 해서 드리고 싶었던 게 이 직장 생활 또는 이 정부에서 이 대통령이나 이런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이 밑에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본인이 먼저 말씀을 확 해버리면 뒤에서는 말이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물론 창조 경제를 우리가 주장하기는 합니다만 절대 창조적일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쉬실 때 좀 쉬시고 그래야 참모들도 열심히 쉬어서 또 열심히 보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직장 생활에서 이런 눈치는 어떻게 봐야 돼요? 상사가 퇴근을 못하면 안 그런 조직 문화도 있지만 대개의 조직 문화라는 것이 상사가 퇴근을 못하면 퇴근 못하죠. 퇴근 당연히. 못하죠. 그리고 상사가 주말에 나오면 주말에 발 뻗고 쉬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이 조직 생활의 가장 큰 지혜 중에 하나가 아랫사람을 돌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과 또 이제 에너지를 돌보는 거라고 하면 내가 할 일이 있어도 집에서 하는 게 맞죠. 네, 그럼요. 그런 말씀이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업 문화 짧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여러 회사들의 좋은 사례들이 요즘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이제 소개드릴 업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직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독특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신입 연구원에게 연구비를 1,000만 원을 전달해주는 제도가 있대요. 그래서 신입 연구원 업무에 제한 없이 1,000만 원 주고 그냥 연구 분야에 써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보다 저는 더 감동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 연구의 사후 평가보다는 결과를 사내에 공유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 부여를 더 한다고 하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E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E. SK텔레콤.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책상 앞에선 꽉 막혀있던 아이디어도 당신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떠오르곤 합니다. 나는 당신의 자동차입니다. 당신의 빛나는 인생입니다. Live Brilliant. 현대자동차. 신뢰하는 국민 여러분, U+ LTE는 오늘부터 100% LTE가 아니면 절대 요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3G 없는 100% LTE, U+ LTE. LTE 지원 단말 기준, 통화는 80만 기준.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